먼저 이 틀에 따라서 우리가 물권 변동을 배우기 전에 물권 변동을 이야기한 기본 원칙 몇 가지를 먼저 공부를 하자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 물권 변동과 공시에서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싸잡아서 물권 변동을 한다. 물권의 존재는 제3자로서 공시해야 된다. 공시의 필요성 다 가르쳐 들었으니까 저번 주에 쭉쭉 읽으면 되고, 문제는 공시 원칙부터. 먼저 이제 공시 원칙은 글자 그대로 물권 거래를 할 때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공시 방법을 갖추고서 거래하세요. 이게 글자 그대로 공시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기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공시 방법에 등기고, 동사는 인도라고 말이야. 갑이 노트북을 을에게 팔았다. 이 노트북 점유를 이전해주면, 한마디로 말해서 노트북을 인도를 해주면 물권 변동,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 이야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도니까 요거는 택배비 정도나 들어가요.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등기라고 말이야. 요게 지금 절차도 번거롭고 등기 비용 같은 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공시 방법 갖추고서 물권 거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시 방법 갖추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처럼 비용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있을 수가 있다고 말이야. 이리 되면은 누가 소유자냐, 누가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냐, 이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물권 거래 안전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 따라서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공시 방법을 갖추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공시 방법 갖추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입법 태도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가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창단 전까지 자세하게 시험에서 자주 출제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21세기 지금 20년이 지나고 있다고. 그래서 의사주의, 형식주의 뭐냐?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걸 이제 시험에 출제한다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수준은 이미 우리 시험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의사주의는 불란서 채택하고 따라서 다른 말로는 불법주의 또는 공시방법이 제3자에게 대항하게 한 대항요건에 따라서 대항요건주의 같은 의미라는 거야. 여기 형식주의는 독일에서 채택하고 따라서 독법주의. 여기 한자 제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쓴 거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깔겨놓으니까는 대충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제대로 쓴 거예요. 필체가 좋아서 그러지. 여기가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주로 이제 많이 통용되는 용어는 의사주의, 형식주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히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저걸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만, 의사주의는 이런 걸 말이에요. 자, 목표는 이거다 말이에요. 공식 방법을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갖추지 아니한 자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공식 방법을 강조하도록 하자. 목표가 지금 이거예요. 그 중 하나가 의사주의라고 말해요. 그럼 의사주의는 여기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글자 그대로 의사표시만 있으면 일단 물권 변동은 일어난다. 그래서 제목이 의사주의 이렇게 붙었을 건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런 걸 의사주의 그래요.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 합의가 있었다. 요 의사표시만 있으면, 소유권 넘겨줄게 알았다, 이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시방법 등기를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시방법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의사주의. 그러면 칠판의 사례구는 일단 소유권을 이주겠다 의사표시 합의만 있으면 등기 없더라도 소유권은 우측을에게 넘어가요. 이렇게. 따라서 매수인은 공시방법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의사주의 그래요. 그런데 방금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공시방법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공시방법 갖추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공시방법 갖추지 않은 자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불이익을 입고 있지 않죠? 그럼 이 의사주의는
어떤 식으로 얘한테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갑이 만에 하나 등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기하로 해서 이 토지를 병에게 이중 매매를 했고 얘한테 등기전 해줘 버렸어. 이렇게 일이 되면 여기 을은 공시방법 등기까지 갖추지 아니하는 한 제3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이 말 했겠나요?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당신 요 등기 안 해놓으면요, 안 해놓으면 얘가 다시 팔아본다고. 그러면 당신은 소유권 뭐 한다고? 잃어본다고. 그래 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제발 뭐 하라고? 등기하라고. 이해했나요? 요게 의사주의야. 따라서 이제 의사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률관계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열이 생긴다는 거. 대내적이다 그 말은 당사자의 관계. 여기는 등기 없이도 얘는 얘한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제3자단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는 소유권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대내적 소유자, 대외적 무권리자 분열이 생긴다. 이게 단점이고 동시에 의사주의의 특징이요. 이 정도만 알아두라고 말이야. 옛날 같으면 장단점을 자세히 가르쳐 주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형식주의는 글자 그대로 형식 그랬으니까 아니다 그 이야기야. 의사표시만 있어가지고는 물권변동이 아니라고. 부동산은 등기라는 형식, 동산은 인도라는 형식을 갖춰야지 물권변동을 한다. 그래서 제목이 형식주의.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지는데 둘이 토지 매매했다. 소유권 이지고 있다는 합의를 1000만 번 하더라도 뭐가 없이는 등기 없이는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도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난다. 형식을 갖춰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형식주의. 따라서 이 을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의사표시 1000만 번 하더라도 등기 전 받지 못하는 한 현재 상태에서 뭐 취득 못한다?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 말은. 따라서 을은 등기 없이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갑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의사주의보다도 형식주의가 이런 공식 방법 갖추지 않은 자에게 직방으로 불이익을 더 많이 준다는 거죠. 등기 없으면 당신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러니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런 불이익 면하려면 반드시 뭐 하시라? 등기하라 그 말. 물론 이 경우도 갑이 등기를 가지고 있는 기하로서 제3자에게 다시 이중양도 등기전이면 얘한테도 소유권 주장을 못해요. 따라서 형식주의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분열이 안 생기고 획일적이 된다. 이게 뛰어난 장점이에요. 등기 없으면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갑에 대해서도 주장을 못하고 이게 의사주의가 다르죠. 병에 대해서도 주장을 못하고. 이해했나요? 당연히 우리 민법은 뭐를 채택하고 있고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따라서 현행 민법상으로는 이런 경우에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는 한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이때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이야.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도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한 물권이 일어난다고 돼 있죠. 이게 이제 형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 등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상속을 비롯한 요 경우에 이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그럼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바로 상속인에게 이전이 돼요. 이 경우는 등기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무슨 얘기냐면 상속을 비롯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 바꿔 말해서 법률을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가 필요 없어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을 하니까 요거는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나 그렇다 그래서 모든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가 채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나서만 형식주의가 채택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말 듣겠나요? 책에 보면 얘가 지금 정리 정도를 좀 해놔야던데 이런 보면 짜증이 확 솟구쳐버리죠. 거기 지금 157페이지 제일 위를 봐보세요. 민법의 태도 쓰여있죠. 두 번째 줄 보세요. 형식주의를 취한다고 말아버렸죠. 이래 뿌리면 안 된다고. 에? 물론 형식 취한다는 맞아. 근데 뭐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여기까지. 어떤 경우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만 형식주를 채택을 하고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 변동은 형식주를 채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잖아.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시 칠판을 보세요. 공부를 좀 나름 몇 년 했다고 하는 중개사 수험생 다 개판인 것이 뭐냐 그러면 개판인 거지. 자, 우리 민법은 형식주를 분명히 채택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물권 등에서 형식주가 채택되는 건 아니죠. 상속 같은 경우는 형식주가 채택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걸 물어보면 공부를 3년 했든 5년 했든 빵점짜리가 수두룩해 버려. 그러면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상속의 경우 이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런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흔히 말하는 법률을 규정해 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등기 없이 소유권 넘어가. 그런데 물어봤다고 말이요. 이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 변동의 경우는 공시 방법 갖추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게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인가? 물어봤더니 빵점짜리가 수두룩하더라고 말이야. 여기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건가요? 상속은 등기 없이 소유권 넘어가잖아. 마치 뭐처럼 보여? 의사주의 채택하고 있는 점 보이지 않냐 그 말이야. 그죠? 그래요? 법 공부를 1년을 하되 2년을 하되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차계를 안 잡아놓으니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형식주냐 의사주냐 하는 것은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토지 매매했다. 이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사례죠. 그러면 이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어서 이 의사표시만 있으면 등기 없더라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걸 의사주의 그래. 거꾸로 아니다. 의사표시 있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해야지? 등기는 형식 갖춰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걸 형식주의 그래. 따라서 형식주냐 의사주냐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전제로 해서 형식주의 의사주의 대립 있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여기서 요거 없이 물권이 난다 의사주의, 있어야 된다 형식주의. 따라서 형식주의 의사주의는 뭘 전제로 한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전제로 해서 형식주의 의사주의 대립이 있다 그 이야기라고. 이 말 알아들어요? 근데 요거는 상속은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가 아니잖아. 형식주의 의사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해했나요? 이걸 체계를 잘 잡으시라고. 바깥 말은 여기 틀에서 보세요. 요거는 형식주의가 채택이 됐죠. 등기하되니까. 상속의 경우는 등기 필요 없죠. 그따 이게 의사주의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요거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야. 형식주의 의사주의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고 법률 행위와 물권 변동을 전제로 하는 거고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돼 책에다가. 이번 기본이 좀 제대로 체계가 서야지 법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고 말이야. 제가 하는 말 알아듣나요? 그 정도에서 알아듣을 거야. 그 다음 현행법상과 공시방법은 다 가르쳐 드려서 읽으면 되고 특히 그 밑에 명인방법 같은 거. 명인방법은 가로친 2번에 효력 부분 있죠? 동그라미 1번 찾았나요? 요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 부분만 딱 책까지 읽어보고 야 명인방법 이해 못한 나머지 한번 읽어보고 뒤에 넘겨서 공시의 원칙. 지금도 집중을 또 반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웃단을 쭉 가르쳐 드린 공시 원칙은 공시방법 갖추라 그 이야기죠. 공시 원칙은 목적물이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불문하고 우리 현행 법제상 공시 원칙은 모두 인정이 되고 있어요. 다만 공시 방법만 다르다는 거죠. 공시 원칙은 다 채택이 됐는데 부동산 동산 불문하고 공시 방법만 다르잖아. 요거는 등기, 요거는 인도 이렇게. 그런데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공시의 원칙은 목적물이 부동산이나 동산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공시의 원칙은 공시법 이것도 입문과정부터 총칙 공부할 때도 나올 때마다 한마디씩 해줬는데 지금쯤 이제 공시 원칙이 뭔지는 감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공시 방법을 신뢰 한자를 글자 그대로 뭐 해주자? 보여주자.
이 원칙을 앞머리 따서 공시는 원칙 그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공시 원칙과 달리 공시는 원칙은 목적물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그 말이야. 부동산의 경우는 현행 법제상으로 공시는 원칙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동산 안에서만 공시는 원칙 인정이 되고 있단 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래서 이거 이해 못하면 법권 원칙처럼 못해요. 따라서 이제 이런 걸 말하는데 공시는 원칙은 먼저 동산의 경우처럼 공시는 원칙 인정이 되면은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산의 경우처럼 갑이 노트북 소유자다. 노트북을 갑이 을에게 빌려주었다. 그래서 얘가 갑 소유 노트북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소유자는 아닌데. 근데 제3자들이 볼 때는 얘가 노트북을 점유해서 상호를 하니까 얘가 노트북 소유자로 보이겠죠. 그래서 점유라고 하는 공시 방법 신뢰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자로 믿었다고 말해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공시 방법 신뢰한 자, 요 병이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동산의 경우는 공시는 원칙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 공시 방법 신뢰한 자가 보호가 돼요. 설사 양돈이 뭐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따라서 얘는 그대로 소유권 취득. 따라서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거래 안전은 보호가 되겠지만 노트북 소유자는 갑이죠. 얘는 소유권 상실. 따라서 동산처럼 지금 이 말은 알아들어야 돼. 공부 처음 하시더라도. 이 말을 알아들 수 있죠. 얘가 소유자 노트북 얘가 가지고 있어서 얘가 소유자를 보고 매수했을 때 소유권 취득이나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도 못 알아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이런 걸 알아들으셔야 돼 빨리빨리. 따라서 이제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거래 안전은 보호가 되지만 진실한 권리자는 희생을 당해요. 소유권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공신원칙을 인정하는 거야. 진실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할게.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요.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부동산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트북을 동산을 점유했을 때 얘가 진실한 소유자 아니냐 이걸 따질 새가 없어. 계속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점유하고 있기만 하면 얘가 소유자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 없이 얘를 소유자가 믿는 놈은 보호를 해주자 그 말이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 반대라 그 말이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지금 이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이 을라네가 갑의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딱 해놨어요. 원인무효 등기.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죠. 등기 가지고 있더라도 무권리자.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얘가 소유자로 나와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제3자 병이 당연히 얘가 땅 팔라 그러니까 등기부 확인해봤을 것이고 확인해봤더니 을명의로 등기가 됐더라. 이때 이 등기 공시방법 신뢰한 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가? 이 경우에도 공신원칙 인정이 되면은 이 공시방법 신뢰한 자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소리죠.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공신원칙이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 공시방법 신뢰한 자가 현행 법제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따라서 이 경우는 여전히 요 갑이 소유자가 되고 얘는 정당한 대가를 얘한테 지불하고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으로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말이야. 이후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방법 신뢰한 자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양도인이 진실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는 얘는 돈만 날리고 걔 박살난다고 말이야. 따라서 부동산 거래할 때는 특히 중개업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만 믿고 알선하면 안 되고 얘가 진실한 권리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걸 실무 시간에 여러분이 배울 거란 말. 공신원칙 인증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언론에 보도는 걸 보면 이 공신원칙 때문에 요즘에 난리 법석이죠. 또 이게 잊을만 하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돼. 한 번도 안 봤나요? 요즘에 난리 법석인데. 네? 그 댓글 보면 가관이잖아. 법을 모르니까 댓글 보면 아니 일반인들이 부동산 매수할 때는 등기부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지. 얘가 소유자로 돼 있어서 소유자를 믿고 매수하는데 왜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해? 이게 법이 개판이네. 이런 놈도 있고 댓글에 이런 걸 모르니까 걔 말도 맞잖아요. 얘가 뭔 죄가 있어?
거래할 때는 등기부 확인만 해보잖아요. 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근데 이게 5년 무효 등기라서 이 등기가 무효다 이렇게 기재는 안 돼 있잖아. 보통은 등기가 똑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댓글도 막히는 맞아요. 뭔 재간념? 왜 비싼 등기 수수료 받냐? 받아서 뭐하냐 니놈들은. 이렇게 악순 사람도 있고. 맞는데 이게 좀 배경이 좀 있다 그 말이야. 부동산은 그냥 공신원칙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격동기를 많이 거쳤어요. 일제 36년 거쳤죠. 그 다음에 해방됐죠. 그 다음에 한 5년 지나니까 또 난리 법석이 일어났죠. 6.25 사변이 터졌다고. 그런 거는 다 알죠.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역사 공부 안 해가지고 6.25가 언제 난지도 모르고 뭐가 언제 모른다 그러는데 그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예? 역사 모르는 사람이 무척게 50년 6.25가 터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가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요 토지가요 예? 갑소유라고 해보세요. 이게 이제 격동기를 몇 번 거치다 보니까 네? 얘가 소유자는 증거 서류도 다 없어져 버리고 전쟁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소유자 아닌 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 격동기를 거치다 보니까. 그래 1960년도에 1월 1일부터 현행민법이 시행이 됐고 5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에 45년도에 해방이 된 건 알죠? 근데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50년대 말까지 일본 민법이 우리나라에 시행이 됐다고. 옛날 인문관인데 한번 가르쳐 줬는데 이런 것도 알고 공부했는데 일본 민법이 시행이 됐어. 이걸 구민법 그래. 해방이 된 15년 동안에 우리 국회의원들 손으로 우리 민법을 만들자고. 민법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1년 내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50년 말까지 일본 민법이 시행이 됐어. 해방이 되고 15년 뒤까지. 그러다가 60년 1월 1일부터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 민법이 시행이 됐다고. 우리 국회의원 손으로 만들어진. 이걸 현행민법이라 그래. 근데 이제 현행민법을 만들면서 공신원칙을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엄청나게 고심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일제 30년 거치고 해방되고 6.25 거치면서 이 토지가 누구 거냐? 이런 서류들이 다 없어져 본 거예요. 소유자 아닌 놈 명의로 막 서류가 꾸며졌고 이런 상태에서 공신원칙 인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민법을 제정하면서.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토대로 해서 진실한 권리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거야. 격동기를 거치다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해서는 안 된다. 결론이 이렇게 내렸던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왔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서류가 오는 게 정비가 됐다고. 그죠? 근데 왜 아직도 공신원칙을 채택을 못 하고 있느냐? 여기 지금 3년 전에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하자.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연말에 요걸 이제 확정을 진다고 그랬는데 또 외연경 또 넘어가 붙다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할까 말까 요즘에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근데 아직도 인정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이 되면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토지에 대해서 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누구는 소유권 잃어버려. 그러죠. 진실한 건 소유권 잃어버리죠. 정말로 억울하죠.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내 땅에서 서류 이조해서 팔아먹어 부숴. 그 얘가 소유권 취득해. 나는 소유권 잃어버려. 여러분 같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나라도 아니다 그러겠죠? 나라도 아니라고 이런 나라 살 필요 없다 이민 가겠다고 그러겠죠? 바로 그 문제예요. 진실한 권리자 희생이 너무나 크다고. 이거 생각해 보라고. 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되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없어야 돼. 소유자 아닌 놈이 등기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근데 소유자 아닌 자가 등기 가지고 있고 팔아먹었다. 그 이 상태에서 공신원칙 인정이 되면 얘는 좋겠지만 진실한 권리자 희생이 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계속 논의는 돼요 지금도. 그런데 통계를 보면 지금도 1년에 20건 이상 이조범들이 잡혀. 나무 토지에서 이조원 놈들이 있다고. 그 팔아먹는 사건 20건 이상 통계가 있어. 지금도.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가 뭐가 유행해요? 사기꾼들 이 지구상 제일 많잖아. 그저 부동산 사기꾼이 압도적이잖아. 그런데 이조범들이 이 지구상의 넘버원이잖아. 범죄 통계를 보면 사기꾼 넘버원, 이조범 넘버원이야. 강간죄 넘버 3이고 대한민국 범죄 통계를 보면. 그게 동방예의주국이야 우리나라가. 에?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 기가 막히다고. 에? 부동산 사기꾼하고 채무 사기
돈 빌려놓고 돈 안 갚은 게 그 채무 사기라고. 부동산 사기, 이 채무 사기가 양대 산맥을 이루어 사기꾼에서 사기 범죄에서 대한민국에서. 왜 이 사기 범죄가 안 끊지 마세요? 형량이 너무 낮아. 형량이. 제 소망이 젊을 때 뭐인 줄 아세요? 법대 다닐 때 고시 공부할 때 내가 합격만 하면 사기꾼은 남보다 죽여푼다 그랬어. 사기는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사기는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이 사기꾼들 때문에 간접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 이런 새끼들이 징역 1년 집행유예 풀어주면 되겠냐고. 중국처럼 사형을 시켜버려야지. 그게 안 없어진다고. 피해 범위가 살인보다 더 많아. 사기가. 이걸 잡아 적셔야 된다고. 형량을 최소한 무기 사형으로. 그럼 사기꾼은 없어져. 그러면 공신원칙도 인정해도 상관이 없어. 지금 통계학상으로도 이조범들이 한 20건씩 걸린다고 1년에. 그럼 이 사람들이 어찌냐고 이게. 에? 그래서 공신원칙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공신원칙을 거래안전보호로서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논의 중이야.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 등기부터 정비가 됐고 격동기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 이런 이조범 사기꾼도 갈수록 국민들의 의식주는 높아지니까 하기서 높아지고 상관은 또 사기꾼들 많이 있대요 요즘도. 안 없어져. 한번 사기치면 3대가 먹고 사니까. 3대가. 저한테 네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소망이 뭐냐고 물으면 딱 두 가지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첫째, 사기꾼들 죽여불자. 둘째, 부동산 투기 없애자. 내가 여력 있으면 그 두 가지만 영감을 하고 그래요. 근데 언제까지 분필 잡고 있으는 거 모르는데 부동산 투기 없애는 방법이 뭐냐. 그걸 남은 여성에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차분히 앉아서. 그것만 좀 제대로 연구를 해놔도 국가에 큰 기여를 하게 돼. 왜 우리나라는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 할수록 거꾸로 아파트가 올라가 투기가 성행할까? 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의문을 갖는 그 대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부에서 투기를 확실히 잡겠다. 그러면 거꾸로 더 올라가. 투기꾼도 많고. 이 현상이 뭐 때문에 그럴까? 난 지금도 엄청 궁금해요. 내가 민법에서 그만하면 그거 좀 연구하려고 그래. 제대로. 여하튼 간에 독일 같은 나라는 부동산가에도 공신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그러면 독일의 경우는 등기 신청은 나 등기부 시간을 배우겠지만 등기 관에게 실질적 심사권 인정이 돼. 이게 일단 선행이 돼야 돼. 부동산가의 공신원칙 인정이 되려면 실질적 등기법 배우고 있나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이거 배울 거라고. 실적 심사권하고 형식적 심사권이 있는데 실적 심사권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의뢰한 사람이 가부 토지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등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등권인을 매매로 기재를 했더라고 말이야. 그럼 이 등기 원인의 유효성 여부까지 심사를 하고 못 알아들으면 매매로 원인으로 등기 신청하면 이게 등권이니까 두 놈 사이에 진실로 매매가 있었나 이것까지 등기관이 확인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매매가 있었으면 등기 받아준다는 거예요. 독일은 이처럼 실적 심사권을 채택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이 되죠. 등기 서류만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다 그 말이야. 이런 매매가 있었나 이거 확인 안 해. 그냥 서류만 형식 심사가 등기를 받아주니까 이조범들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하는 경우도 많고 독일하고 반대로.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나라는 일단 실점 심사권 인정이 되니까 진실한 권리자 명의로 등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양도를 했다. 근데 만에 하나 얘가 소유자가 아니어서 얘가 소유권을 만약 취득을 못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그게 아니고 소유권 취득했다 해서 얘가 소유권을 잃어버린 현상이 벌어지면 등기 보험제도다 그래서 보험제도를 활용해서 권리를 상실한 예의를 보여주는 또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등기 보험제도 같은 거를. 근데 우리나라 이런 게 안 돼 있다고.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도 독일처럼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을 하려면 계속 논의 중이지만 전제 요건 일단 등기관에게 실적 심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진실한 권리자면 등기가 되고 그걸 신뢰한 자가 보고되고 유리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소유권 취득한 결과
혹시라도 진실한 권리자 희생을 당하면 등기 보험자 등을 동원해서 이 등기 보험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독일을 시행하고는 이걸 가지고 보호를 좀 해주고 이런 재반 여건이 좀 갖춰져야지 부동산까지 공시원칙이 인정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갈수록 논의가 되고 있으나 아마 조만간은 아마 공시원칙 인정이 아마 될 정도 싶은데 부동산까지 아직은 아니란 거예요. 대신 우리가 총책 공부할 때는 뭐를 공부를 했느냐? 총책 공부할 때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이런 거를 이거 할 때도 또 내가 가르쳐줬다. 계속해서 지금 이익합의 채권자 강제필 면탈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친구하고 통모해서 가장 매매를 했어요. 무효죠. 따라 등기일에 넘어가도 소유자가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제3자에게 팔았다고 말이야. 그럼 항상 이걸 가르쳐줬어. 1.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 취득 못한다. 공시법 실련자 보호가 안 되니까 항상 이걸 가르쳐줬죠. 2.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 거래 안전을 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 선의 제3자 여기에 허위표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한 자는 보호를 해줘. 그래서 허위표시는 무효이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는 대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 보기정을 대신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얘가 선이면은 소유권 취득 보호가 된다. 따라서 얘가 선인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마치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원칙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생기는 건데 무고르자명의 등기 미된 자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러나 요거는 공시원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요걸 가르쳐 드렸어. 요거는 선의 제3자 보기정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 그러면은 첫째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인이 무고르자인 경우는 무고르자 명의 등기 실련자가 현행법상 일단 보호가 안 된다. 그러려면 거래 안전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법제상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개별 규정을 대신 우리 민법에는 두고 있다고 말이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최소한 3문제가 출제가 돼. 3문제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3개가 나온다고. 첫 번째 뭐가 있고 총칙에서 배운 거 여기 있잖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여기에 보완해 준 역할을 하잖아. 시험에 쏘나온다고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거기 책에 보면 3가지는 쓰여 있어. 공시원칙에서 동그라미 기억번에 부동산 물권 변동 A 공시원칙이 채택하지 않는다. 이해해야 돼요. 공시원 채택 안 한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동그라미 B번이 핵심이라고 말이야. 거기 있잖아.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고르자 명의 등기 미등에는 보호가 안 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따라서 공시원칙 인정되지 않는 법제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개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앞에 열거한 규정들이 총칙에서 배운 것들이죠. 107조 2항의 비준위 표시, 108조 2항은 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공의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하지 못한다. 그 규정이죠. 제가 하는 말 지금 알아듣고 있죠. 그 다음 앞으로 저 배우기가 뒤에 548조 1항 단서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이 규정인데 해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조문이야. 해년마다시피. 이걸 해제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보여주라 그 이야기야. 마치 선의 제3자 보호규정처럼. 이런 게 이제 공시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개별 규정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담보되는 법률 11조 단서도 가담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돼. 그 다음에 하나가 빠져있는 게 있는데 그게 실명법 4조 3항이야. 실명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조문이야. 실명법 4조 3항. 명의다 약정은 무효예요. 명의다 약정은 무효인데 실명법상 그 약정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 그게 실명법 4조 3항이라고. 그래서 거기 열거한 그 개별 규정들이 시험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라는 거야. 왜 이런 개별 규정들이 시험에 쏟아 나오는가? 우리가 총칙에서는 선의 제3자 보규정을 배웠지만 그 이유를 깨우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야. 감을 잡았나요? 다 실명법 4조 3항까지 추가시켜서 나중에 이제 나머지 3개는 계약법하고 특별법에서 배우니까 혼자 공부할 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주거라고 하시라고. 그러면 10점 먹고 들어가니까. 사례문 접을 때도 워낙에 중요해. 제가 하는 말은 알아듣고 있죠? 그 다음. 그러면 동사의 경우는 공신원칙을 채택을 한다 그랬는데 잠깐 7번 보세요. 여기 동사 물권 변동에서 핵심 포인트가 이 대목인데, 옛날에 이제 동사 물권 변동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2009년도에 마지막 나오고 동사 물권 변동에서 그 이후로 10년째 시험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라고 말이요. 지금 동사 물권 변동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양도인이 무고리자인 경우는 제3자가 소유권 취득을 원칙적으로 못해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 예에 들어준 것처럼 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 노트북 빌려주었다. 소유자가 아니면서 점유를 하고 있다. 얘의 눈으로 볼 때는 얘가 소유자로 보이더라. 매입했다. 그러면 점유라고 하는 공시방법 신뢰한자가 보고되는가? 공신원칙 인정이 되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그 말이요. 따라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아니잖아,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수인이 동산에 관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선의취득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는 것, 이걸 선의취득 그러는데, 그러면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이유가 뭐냐? 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니까, 공시법과 신뢰한자가 보호가 되니까 결론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선의취득. 이렇게. 이게 시험에 한 문씩 나왔다고 말이야. 2009년도까지. 그런데 2009년도 19회 시험 때 서울에서 대모를 또 엄청 했어요. 무슨 대모를 했냐 하면, 민법 한 과목이 어렵다고. 이때는 이제 민법 한 과목 때문에 대모를 했는데, 민법 한 과목이 어렵게 나와서 떨어졌다고. 재시험 보자고. 엄청나게 대모를 했다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전 과목이 어렵다고 대모를 했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추가 시험을 또 확보를 했죠. 시험을 한 번 더 봤다고. 그게 남아서 2009년도에 또 대모를 했어요. 이때는 민법 한 과목이 어렵다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민법 잘하는 사람들 기본으로 80점 빵빵 때려서 동자격자도 엄청나게 나왔어. 민법을 안 계시던 한 사람들이 엉망진창에서 떨어졌지. 그 사람도 데모를 한 거야. 그 데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이런 거였어. 선의취득. 요거 왜 시험에 냈냐고 말이야. 이게 동산에만 해당이 되는데, 부동산은 선의취득 못해요. 부동산은 선의취득 못 한다고.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동산 안에서만 선의취득 인정이 돼. 공신원칙이 동산하고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동산에만 해당이 되는데 왜 시험에 냈냐고. 이걸 데모를 했다고. 2009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출제를 잘못한 게 아니라 중개모 관계 없는 걸 냈다고. 이게 출제 범위는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에도 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원들 짜증이 나니까, 그래 그러면 이런 거 안 내줄게. 그 부동산 관련된 것마다 맞춰라. 물론 이런 사람들 부동산 관련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출제를 그 이유로 안 하고 있다고 말이야. 따라서 동산 물권 변동은 공신원칙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무고리자로부터 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소유권 취득하는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른다? 선의취득. 이것만 아시면 돼. 이따가 뒤에 가면 쓸데없는 걸 한 10페이지 잔뜩 써놨어. 요 선의취득에 관해서. 요거는 건너뛸 거라고 말이야. 야, 시험에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낼 수는 있어요. 그럼 내면 같이 틀리니까 상관없어. 조건 똑같으니까. 10년째 안 나오는 걸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이야. 시험에 잘 나온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응? 마음을 비워보라고 말이야. 그 대신 부동산의 경우는 선의취득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건 아셔야 돼.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또 그것도 틀려놓고 선의취득 공부 안 하겠어, 나 틀렸다, 그래가 또 땡땡 쓰지 말고, 그러면 서로 간에 엄청나게 힘들어지니까. 어른들끼리. 부동산의 경우는 선의취득 인정이 안 돼요. 그거는 아셔야 돼. 여기다 하나만 또 물어봅시다. 선의취득은 이런 경우에 얘가 소유자가 아닌데 공시에 신뢰했을 때 소유권을 얘한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예요. 그게 선의취득이라고. 나중에 배우지만 시효취득이라는 게 있어. 시효취득.
그 시효취득은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예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걸 헷갈려서 문제 못 푼 사람은 부지기수야. 그 선의취득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선의취득은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거라고. 근데 부동산의 구는 선의취득 인정이 안 돼요. 그 알아야 문제 푸니까. 시효취득은 시효 기간이다 그래서 부동산 같으면 10년, 20년 이렇게 점유했을 때 소유권 인정해 주는 제도고. 그러니까 구별을 하셔야 돼. 당최 내가 여러분을 믿지를 못하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웃을 일 아니고. 에? 그동안 수만 명을 겪고 살았어 내가. 근데 이런 거에 다 틀고 앉았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내가 황당했어. 왜 이런 걸 틀렸을까 했더니 원인이 그런 데 있더라고. 시효취득, 선의취득도 구별을 못하고 앉았고 동산, 부동산 구별을 못하고 있고. 그 정도에서 알아듣을 거예요. 그다음 지금부터 정리 또 바짝 차려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물권행위란 말이 나와 있어. 찾나요?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 첫 주에 법률행위 종류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물권행위, 채권행위도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물권법 들어가서 배우기로 합시다. 총칙 공부할 때는 몰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너뛰었는데 우리 교재를 보면 6페이지를 펴보세요. 6페이지를 펴보시라고. 거기에 보면 물권행위, 채권행위, 다른 말로는 처분행위, 부담행위 갖고 나와 있죠. 그게 그렇게 중요해. 따라서 지금 설명해 준 걸 듣고 나중에 집에 가서 6페이지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혼자 공부할 때 대비해서 체크는 좀 하시라고. 페이지 가르쳐 주면 6페이지요. 그 부분이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물권행위, 채권행위에 관해서. 설명 듣고 그 6페이지도 참고해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법률행위 종류 중에 채권행위, 이제 물권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뭘 말하는가. 먼저 이런 경우에 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모르면은 물권법 공부부터 다음에 이해할 때 상당히 애를 먹는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우리가 이 계약이 법률 행위라고 총칙에서 공부를 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 같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면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기더라는 거. 매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의무, 그 의무 갖고 채무죠. 소유권 이전을 채무가 생기고 매수는 반대의 채권을 갖게 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으로는 채권이죠. 채권을 갖게 되고 있잖아. 이처럼 채권 채무가 당사자에게 발생이 돼요. 이 매매 계약처럼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법률 행위 중에서 글자 그대로 채권행위 이렇게 부른다고 말해요.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여기서는 매매 계약 같은 거 이런 거를 채권행위 이렇게 부른다는 거. 이 채권행위는 그럼 특징이 뭐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이 경우에 이제 1월 10일 날 매매를 하고 2월 10일 날 소유권 넘겨줄 약속을 했다. 그러면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무가 생기고 채무는 요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이행을 해야 저렇게. 그래서 채권행위구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요 채무가 생기니까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요게 채권행위 특징이라는 거 이렇게. 그런데 물권행위는 그러면 뭘 말하는가? 물권행위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는 법률이다 그러는데 압축시켜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 그래요. 여기 칠판에서 찾아보자 말이야. 이제 이행기가 딱 도래했어. 2월 10일 날. 그럼 매수인이 때 됐다 소유권 넘겨주라. 알았다 넘겨줄게. 양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다고 말이야. 이런 거를 우리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 이렇게 하기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등이니까 당연히 186조가 적용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등기 이전이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 물건이
매수 내력 이전 흔히 말하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가 곧 계약을 말하겠죠. 소유권이 물권이죠. 그럼 이게 원인이 돼서 뭐가 일어났어요? 소유권이죠. 물권 변동이. 따라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물권 행위라고.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여기에 물권 행위라 그래. 여기에 뭐라 그러고? 채권 행위라 그러고. 소유권이 물권이란 말은 알아듣죠? 또 계약이라고 안 써도 합의가 계약이잖아요. 네? 물권, 계약, 합해서 물권 행위. 여기에 원인이 돼서 물권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달리 직접 물권 변동,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물권 행위의 특징은 채권 채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권 변동을 직접 일으키기 때문에 요거는 위협과하고 반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 행위하고 본질적으로 틀리다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실무에 나가서 주로 다룰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주로 이런 걸 다루겠죠. 부동산 거래의 경우는 채권 행위가 원인이 돼서 매매 계약이 원인이 돼서 이행 수단으로 요 행위가 행해지겠죠. 물권 행위가. 따라서 이 채권 행위를 물권 행위에 대응해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인 행위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거.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이게 행해졌다 그런 의미로. 요 매매 계약이 원인이 돼서 결과 이게 행해졌잖아. 따라서 요거를 물권 행위에 대응해서 원인 행위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말. 원인 행위는 요 채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몇 가지 됐나요? 따라서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칙은 물권법, 채권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배운다고. 총칙에서는 우리가 이런 계약과 같은 걸 뭐라고 불렀어요? 법률 행위 그랬죠? 법률 행위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채권법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를 것이고, 채권법에서는 여기 오면서 채권 채무가 생기잖아. 그거 배우는 게 채권법이고, 이걸 채권행위라고 부르겠죠. 물권법에서는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르고? 그렇지, 물권행위라고 부르고. 채권법에서는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르고? 채권행위라고 부르고. 감 잡았나요? 총칙에서는 이걸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고? 법률행위라고 부르고. 똑같은 법률행위를 채권법에서는 채권행위, 물권법에서는 무슨 행위? 물권행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민법 총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시 총칙은 원리 배우는 부분이죠. 총칙에서는 계약과 같은 걸 뭐라고 부르고? 법률행위.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채권법에서는 그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르고? 채권행위. 물권법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물권행위 이렇게 구별한다고 말이에요. 감 잡았나요? 그 다음 기초인문과정 이걸 가르쳐 드렸어요. 공부 못하면 안다고 폼 자체 말고 인문과정 다시 공부하세요. 그래야 빨리 합격하니까. 우리 법전이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걸 내가 가르쳐 드렸어. 우리 민법전이 지금 독일 민법을 뻔땄다고 그랬는데 우리 법전이 이거 하나를 딱 규정해 놨잖아. 순서대로. 두 사람이 이런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사자의 권리무가 생기는가? 요 일련의 과정 하나를 순서대로 법전에 규정을 둔 거예요.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죠? 다른 거 이거 하나 배우잖아. 민법에서. 근데 우리 법전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이 들어갔어요. 민법의 기본을 터득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물권법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채권법이 나온다고. 그죠?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이야. 왜 잘못됐다고 가르쳐 줬나요? 원래 독일 민법은 우리하고 거꾸로 돼 있어. 독일 민법은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나와. 그 다음에 물권법이 나오고. 근데 우리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 독일기가 맞아. 왜 그래요?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매매계약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 채무 나오잖아.
이걸 다루는 것이 채권법이야. 이걸 다루는 것이. 그 다음에 채무가 생기니까 이행기 도래하면 물권행위하고 소유권 넘어가죠. 이 소유권의 내용을 다루는 법이 뭐예요? 물권법. 그 채권행위는 원인행위 그래. 이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총칙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채권법이 나오면 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나오는 거고, 이 일련의 과정을 법전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이거 뒤집어 놨느냐? 원래 이 독일 민법을 일본 놈들이 베낀 거야. 일본 놈들이 모방을 했다고. 근데 일본 놈들이 베꼈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독일이 정상이다. 총칙 나오고 채권법 나오고 그다음 물권법이 나와야 돼. 계약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 채권 채무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넘어간다. 이 소유권 내용을 다루는 건 물권법이고 결론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일본 놈들이 요걸 베꼈다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총칙 앞문에 두고 그 다음에 물권법을 두고 채권법으로 바꿔본 거야. 근데 우리가 일본 36년 식민지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일본 걸 베낀 거예요. 그 이게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이게 순서가. 그래서 총칙 입문과정 공부할 때 내가 뭘 가르쳐줬느냐. 이 법전 순서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독일 것이 원래 맞다 그 말이야. 이 체계적 순서로 채권행위 있고 물권행위 있고 이걸 다루는 건 채권법이고 이걸 다루는 게 물권법이니까.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놨기 때문에 더 민법 공부하기 어렵다 그 말이야.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공부할 때는 이 체계를 알고 공부를 해보라 그 말이야. 따라서 교재는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교재가 법전 순서를 써놨기 때문에 총칙 나오고 물권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민법 총칙 있고 순서를 일단 공부를 해보고 물권 채권 이렇게 그냥 바꿔서도 공부해보라 그 말이야. 총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채권법 그 다음에 물권법. 그럼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말이야. 이런 걸 알고 민법 공부를 하시라. 그걸 엄청 주직해줬지 입문과정에서. 이걸 알고 공부한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앉아있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 나고 말이야. 이 정도에서 말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행위 이거고 이게 물권행위인데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본다 말이야. 물권행위를 갖고 놀지를 못하면 물권법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칠판의 사례에서는 이 부동산 거래금은 요게 지금 물권행위예요. 이게 원인이 돼서 물권행위라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경우 갖고 놀아야 돼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이율이 건물을 짓고 자는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서 건물 짓고 싶다. 그래서 토지를 빌리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처하고 이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해서 지상권은 영유물권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 말이게. 그러면 지상권 취득했다. 지상권이 물권이니까 이게 물권 변동이죠. 그럼 이 지상권 취득이라는 다시 하게요. 이 변동이라는 말 속에는 취득, 권리, 변동이라는 말 속에 권리 발생, 바꾸면 취득, 그 다음에 변경, 소멸 다 포함해서 물권 변동 그래요. 권리 변동을 하고. 그럼 얘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것도 물권 변동이죠. 그럼 이 물권 변동 뭐 때문에 생겼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원인이 돼서. 나 여기서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 물권행위였죠. 지상권이 물권이잖아. 물권 8개는 아까 써놨잖아요. 이렇게. 지상권은 물권이고 이거 계약이 법률행위고 물권행위 여기서는. 그 다음 아까 예에 들어준 이런 것들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저당권 설정한다 말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해줬다. 그럼 채권자가 저당권으로는 담보물권을 취득하죠. 물권 변동이 일어났죠. 뭐 때문에 생겼어요? 저당권 설정 계약에 원해서. 요게 여기서는 물권행위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이제 공부 좀만 하면 다 찾아내는데 이거는 어찌 되겠냐고 말이야. 여기 왼쪽 사례에서 을이 지금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은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상권을 포기. 그러면은 지상권이 소멸이 되는데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도 뭐이다? 물권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은 물권 변동이니까. 그럼 지상권 소멸하거나 물권 변동은 뭐 때문에 생겼어요? 지상권의 포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는 물권 행위. 여기 오면서 이게 변동이 일어났잖아. 이해했나요? 따라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를 총칙 아까 말한 그 7페이지 배울 때
단독행위 있고 법률행위 종류는 계약이 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럼 물권행위도 법률행위 일종이죠. 그럼 물권행위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똑같이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다 그 말이야. 총칙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 법률행위 종류는 단독행위 있다, 계약이 있다 배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물권행위도 법률행위 종류니까 똑같이 물권행위도 뭐가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이걸 지금도 찾는다 말이야. 여기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사례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는 물권행위 중에서 뭐에 해당될까요? 계약. 이런 거를 물권계약 그래. 여기 지상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거는 글자 그대로 물권계약이겠죠. 그러면 여기 지상권의 포기 요거는 뭘 같나요? 요거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겠죠. 일방적으로 포기하겠다 의사표시하면 지상권 소멸하는 물권무기라니까. 따라서 이런 거를 앞에 물권자를 붙여서 물권적 단독행위 이렇게 부른다는 거. 원리가 똑같다. 여기까지 들었나요? 총칙 공부 잘해야 돼요. 총칙 공부 개판 치면은 갈수록 공부 뭐 한다고. 총칙이 모든 법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이 단독행위 계약이 됐다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 다시 칠판을 보자 말이야. 여기 보면 이걸 우리가 하나 깨우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지금 이 첫 번째 사례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 물권행위 있고 그 다음에 등기 공시방법 갖추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자 여기 지상권 설정 계약 물권행위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등기하니까 지상권 취득 물권 변동이 일어났죠.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체라고 등기하니까 채권자가 저당권 취득 물권 변동이 일어났죠. 이게 물권 변동 기본이야. 물권행위 있고 그에 부합하는 등기 있으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몇 조냐? 186조다 말.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지금 이제 우리는 물권법이니까 물권 변동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 여기 법률행위는 어떤 걸 말할 것 같나요? 186조 말하는 법률행위로 나온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한 물권이 일어난다. 했을 때 이 법률행위 종류는 그러죠. 그거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물권법 배우죠. 물권법에서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 물권행위라고. 요 법률행위하고 뭐를 말하더라? 그러죠. 물권행위를 말하는 거야. 따라서 이 물권행위 있고 뭐 있으면 그렇죠. 공시법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 물권법이 일어난다. 그게 지금 이걸 다 말하고 있는 거니까. 물권행위가 공시법 있으면 물권법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럼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이런 건 물어보면 초등학생도 맞죠. 대신 이제 이런 건 물어보면 또 거기를 짜뚱짜뚱해서 개발 세발이 돼버린다. 여러분 원리 깨우치라도 원리를 깨우치면 저기 또 예우가 앉았으니까. 요건 물어보면 또 실력에 금방 뽀록이 나버려. 얘가 지상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상권 소멸이라거나 물권비 이런다고 방금 가르쳐줬죠. 그럼 이때 이걸 물어봤단 말이야. 지상권을 포기했을 때 등기를 해야 되는가? 물론 이거는 말소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를 해야 되는가? 등기 안 해도 지상권 소멸이 되는가? 고르세요. 바꿔 말하면 186조가 적용되냐 187조가 적용되냐 그 이야기야. 등기해야지 물권이 일어나는가 없이 일어나는가 그 이야기인데 요건 물으면 또 다 틀고 앉았어. 거기에 짜뚱짜뚱 해가지고 지상권을 포기하면 지상권 소멸 효과 물권이 일어난다. 여기 등기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고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무슨 행위였어요? 단독행위죠. 물권적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서 물권 멸했죠.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요. 우회지? 여기 물권행위 법률행위 우회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등기. 말소 등기 해야지 물권 멸한다. 이렇게 고르라고 말 이렇게. 저 원리를 갖고 놀아야 된다고 말이야. 물어보면 금방 실력 뽀록 난다고. 그 대답은 잘해. 이게 무슨 행위야? 단독행위. 그럼 또 물어봐. 그럼 등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짜퉁짜퉁하고 있어.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우로 가잖아요. 물권행위. 186조. 뭐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이런 걸 잘 고르시면 외우는 거 아니니까. 원래 하나는 더 되겠죠. 자, 다시. 우리가 총칙에서 배우는 법률행위를 물권법에서는 무슨 행위라고 부른다? 물권행위라고 해. 그 물권행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공시방법 갖추면 물권행위라는데 부동산행위로 그게 몇 조예요? 186조예요. 조문이. 이걸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 지우지 마시고 그때는 놔둬버려 그냥. 좀만 쉬었다.